네, 원천중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기술 단원의 가장 마지막 생명기술의 활용과 미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랑 다음 차시까지 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여기까지도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교과서 페이지 230페이지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할 부분은 농업 분야랑 의료 분야입니다. 앞으로는 이 생명기술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첫 번째 농업 분야에서는 먼저 발효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 그리고 희귀생물의 보전, 그리고 작물 재배 기술의 발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품종의 개발과 개량입니다. 첫 번째 이제 발효식품과 건강식품의 개발인데, 여러분 여기 정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발효식품이라고 하면은 김치나 치즈, 된장, 고추장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발효식품에는 반드시 미생물이 관여를 해야 합니다. 비교해 볼게 이제 흔히 많이 착각하는 게 식혜가 발효식품이냐는 건데, 식혜는 그 안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쌀알이 들어있죠. 이 쌀알은 이제 전분으로만 되어 있는데, 전분은 당이 여러 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다당류의 굉장히 큰 구조체인데, 이거를 당화를 해서 작은 당분으로 바꾸는 과정일 뿐입니다.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랑 구분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편의점 가서 보면은 비타민 음료 많이 흔히 볼 수 있죠. 이런 비타민 음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을 추출을 한 다음에 음료수에 인위적으로 집어 넣은 건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유산균 음료라던가 비타민 음료, 혹은 이제 아예 의약품으로 가진 않지만 식품이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희귀생물의 보존입니다. 희귀생물의 보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앞서 배웠던 조직 배양 기술이랑 핵 이식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생물이 희귀해서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배양이나 핵 이식을 통해서 얘네들을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작물 재배 기술의 발달인데요. 작물 재배 기술은 과거서부터 정말 끊임없이 발달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도 배울 뭐 이모작이라던가 논으로 하는 농사,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작물 재배 기술들이 발달해 오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작물 재배 기술의 발달 방향은 친환경 작물 재배 기술 발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식물 공장이랑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인데요. 식물 공장은 우리가 그 정보통신 기술에서 배웠던 스마트팜을 생각하면 돼요. 스마트팜에서 포인트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환경 조건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정을 미리 해두면은 우리가 조정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되는 시스템이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식물 공장도 그런 개념인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자면은 여기는 이제 직접적인 재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식물 공장이란 말이 나온 건데, 식물 공장에 가면은 그 도시에서도 농업이 가능하도록 이 좁은 땅에서도 많은 식물들을 재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가면 책꽂이에 책이 꽂혀 있듯이 식물 공장에는 이렇게 식물들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때기처럼 되어 있는 데에다가 이미 모종을 다 심어서 이렇게 켜켜이 쌓아놓는 식입니다. 그렇다 보면 아주 좁은 땅을 활용해서도 식물들을 많이 기를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이게 도심에서도 가능하다 보니까, 도심에서 가장 수요가 많잖아요. 그 식물이라던가 농작물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데, 그 이동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지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공장은 그 우리가 논밭에서 농업을 하는 것과 달리 이렇게 아주 격리된 상황에서 환경을 전부 다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배를 하다가 보니까, 환경에 있는 오염 물질이라던가 아니면은 날씨나 재해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영향 때문에 이제 고령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체 장애인이라던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게 이 식물 공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친환경 농업인데, 그 천적과 미생물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생물을 활용해서 농약을 굳이 치지 않고
미생물들이 이러한 세균들이나 해충들을 없앨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고, 뭐 천적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오리 농법 있죠. 논문에 이제 오리를 풀어놓으면 그 오리들이 막 다니면서 벌레를 집어먹잖아요. 이런 걸 이제 말한 게 친환경 농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새로운 품종의 개발과 개량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랑 세포 융합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어떤 작물이나 동물이 특정 형질을 갖기를 원하는 상황일 때는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그 해당 형질을 끼워 넣는 거고, 두 번째는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질병의 진단과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장기의 개발, 마지막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질병의 진단과 치료인데요. 질병의 진단에서는 일단 DNA 칩이나 DNA 지문을 활용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재생 의료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DNA 칩이나 DNA 지문을 활용한 건데, 먼저 DNA 칩은 이제 바이오 칩 중 한 가지예요. 바이오 칩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랑 생명 기술을 융합해서 만든 반도체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생명이었고, 그다음에 칩은 이제 우리가 흔히 반도체 칩 하듯이 그 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반도체 기판 위에다가 단백질이라던가 DNA 세포와 같은 생체 유기물을 조합한 다음에 반도체 칩 형태로 만들어서 질병을 진단하거나 유전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든 생물학적 반도체를 말을 해요. 그 중에서 DNA 칩을 지금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DNA 칩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면, 자, 우리가 앞서 유전자 DNA의 구조를 배울 때 이중 나선 구조라고 배웠을 거예요. 거기서 이중이란 말은 DNA는 이제 상보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기 서열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상보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가 됐을 때만 딱 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짝꿍이 되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나선이 되는 건데, 이렇게 암세포하고 정상세포에서 각각에서 그 짝꿍이 되는 DNA를 추출해내요. 상보적으로 붙을 수 있는 DNA 서열을. 그걸 cDNA라고 합니다.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이제 각각을 빨간색과 지금 초록색으로 알아보기 쉽게 탐침이라는 걸 붙여서 이렇게 DNA 칩에다가 만들어서 풀어주면은 이렇게 각각이 흩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진단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DNA를 뿌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상보적 서열이 딱 달라붙어요. 지금 ATT, GGA 이렇게 붙었는데, 이건 붙은 상태를 이렇게 관광을 시켜보면은 잘 붙어있는 경우에만 관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전부 나오진 않아요. 빨간색이 위주로 나온다면은 이 사람은 이제 암에 걸린 거죠. 암세포에 붙은 그 사람의 염기 서열이 많으니까, DNA가 많으니까. 근데 초록색만 보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상세포에 가서 붙은 건 많으니까 해당 세포가 전부 다 정상이란 얘기입니다. 노란색은 약간 암이 걸려 있어서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 두 개 다 나온 경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DNA 칩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네, 두 번째는 유전자 치료입니다. 유전자 치료에는 체내 유전자 치료와 체외 유전자 치료가 있는데요. 먼저 체내 유전자 치료를 얘기해 보면 이런 바이러스는 생물도 무생물도 아니죠. 왜 그러냐면 자기 혼자서 유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바이러스도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서 유전을 못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바이러스에 일단 누군가를 감염을 시키죠. 걔네를 숙주라고 하는데, 숙주는 생명체니까 열심히 유전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숙주를 감염시킬 때 숙주 안에 있는 이렇게 생긴 DNA에다가 자기 DNA를 그냥 끼겨 넣습니다. 감염을 시킬 때. 그럼 숙주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원래 하던 대로 유전 활동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끼겨진 그 바이러스의 유전체가 함께 열심히 번식을 할 수 있겠죠. 나중에 그러면 그 숙주를 뚫고 나와서 이 바이러스가 또 새로 합성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활사를 하는 게 바이러스인데,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체내 유전자 치료입니다. 바이러스 중에 위험하지 않은 바이러스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활사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하면은 이번엔 바이러스를 속이는 거예요. 바이러스 안에다가 병을 치료하는 유전 정보를 담은 DNA를 바이러스에 주입합니다.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가 그 인간 내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세포들을 감염을 시키겠죠. 이제 감염을 시킬 때 그 자기 DNA를 집어 넣으면서 이 유전 정보, 이 DNA까지도 집어 넣어주겠죠. 그러면은 이상 있는 세포의 유전자의 직접 기능을 발휘해서 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근데 정확도가 굉장히 낮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고 체외 유전자 치료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앞서도 배웠던 그 유전자 제조과 비슷한 방법인데 그냥 환자에서 세포를 채취를 해요. 그리고 세포 안에 병을 치료하는 유전 정보를 담은 DNA를 주입을 해줍니다. 유전자 제조합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 DNA를 다시 환자 몸속에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피부세포라던가 아무데나 투여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세포를 만들어내는 곳, 특히 골수 같은 부분에다가 집어 넣어줘야지 유전체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생의료 기술인데요. 인간의 세포나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켜서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원시키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전에 그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굉장히 논란이 됐던 적 있죠. 그 줄기세포가 그 난치병 환자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어떤 장기도 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간이 너무 안 좋아서 혹은 신장이 너무 안 좋아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난치병에 걸려 있다. 그러면은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간을 분화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분화해놓은 간을 그럼 교체해주면 되겠죠. 아픈 간과.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아직 그 줄기세포 기술이 정확하게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서 완벽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성만 전망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장기의 개발이에요. 근데 앞서 말했던 그 줄기세포랑 달리 그 동물에다가 바이오 장기를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생명기술을 이용해서 각막이나 연골, 피부, 혈관, 간, 폐 등을 인간의 장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장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장기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공심장 같은 건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고, 쥐 몸이 있으면 실험용 쥐에 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조금 징그럽지만 이렇게 귀가 달려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실험용 쥐의 등에서 사람 귀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데일리메일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도쿄대와 교토대 공동연구팀은 환자의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배양해 연골세포를 만든 뒤 3개의 플라스틱 관에 넣어 귀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쥐의 등에 이식하자 2달 만에 플라스틱 관이 녹아 없어지고 사람 귀 모양의 기관이 쥐의 등에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 인공물로 만들어내는 경우랑 이렇게 그 줄기세포를 다른 생물에게 이식해가지고 해당 장기만 만들어내는 경우랑 아니면 이종의 그 장기를 그냥 떼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돼지인데요. 사람이 아닌 동물의 장기를 인체에 이식하는 이종장기. 이종장기 생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돼지다. 여기는 뭐 이종이식이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유전자 조작된 돼지입니다. 아마 한 마리당 가격을 치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식될 장기를 생산하는 돼지인 만큼 병균이 없도록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사람의 면역 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형질 전환 돼지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인간과 개통상 가까운 영장류 대신 돼지가 쓰이는 이유는 뭘까? 돼지의 장기는 인간의 것과 크기가 비슷하고 원숭이나 침팬지에 비해 사육기간이 짧고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 만약에 심장 이식을 한다 그러면 한 5kg 이내 내외의 돼지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채도 세포를 한다 그러면 계속 더 커야 됩니다. 왜냐면 채도가 많아야 되니까. 지난해에는 건국대 병원과 공동으로 돼지의 심장과 각막을 필리핀 원숭이에게 이식했다.
바이오 2종 이식용으로 직접 개발한 품종으로 이식 수술이 진행됐다. 심장 이식을 한 원숭이의 경우 60일간 생존하면서 국내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돼지의 각막과 심장뿐만 아니라 췌도와 신장 이식 분야도 연구 중이다. 네, 동물 실험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직접 보니까 조금 마음이 그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다음 차시 때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이제 마지막 바이오 의약품으로 가보면, 이제 체내에서 극소량만 만들어지는 여러분 정말 많이 들은 인슐린이나 아니면 성장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러한 것들은 의약품으로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발달했어요. 혹은 이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백신이나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달이 다 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주사용 백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식용 백신도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놔주는 게 아니라, 감자나 토마토, 바나나, 벼 같이 이제 직접 섭취함으로써 특정 질병에 대한 백신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사 맞는 두려움을 없앨 수도 있기도 하지만, 주사기를 통해서도 감염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전문 의료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한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도 백신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알팔파인데요. 돼지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콜레라 예방 접종을 맞추려면은 그 수의사가 그 수천 마리의 돼지들에게 일일이 주사를 해줘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는데, 이 알파파라는 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면은 저절로 이제 백신 효과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따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차시 때 환경 및 에너지 분야와 그리고 생명기술의 영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